긴급 속보 중국 땅 빼서 한국 주겠다. 러시아의 긴급 폭타 발표에 한국 초대박 나고 중국 망연자실, 한국의 제2사드 보복했다가 러시아에 초토화된 중국. 중국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푸틴에게 압력을 넣어 이번 전쟁을 끝낸다면 중국이 추진 중인 1대1로 벨트로드 이니시에이티브즈를 확장, 유라시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말레이시아 선웨이 대학의 진후아트 웡 교수는 7일 로이터 통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중국이 전쟁을 방관하면서 러시아 편을 든다면 서방과 러시아와의 거대한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는 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웡 교수의 기고문 내용이다. 중국 전쟁 방관하면 패자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가 현실주의자이자 합리적인 행동가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푸틴 옹호론자들은 서방 세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동쪽으로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1989년의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흡수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자금의 분쟁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들의 영향권에 다시 놓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베이징을 포함한 진정한 현실주의자들은 낡고 가치 없는 이런 주장들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푸틴은 분명 무자비한 독재자이지 합리적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푸틴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대전의 위험만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 불타버린다면 중국도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행동에 나서 푸틴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파괴적인 충돌을 막고 중국 자신의 이익을 얻는 길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막힌 푸틴의 군대는 현재 수도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포위하고 있다. 물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피하기 위해 항복하기로 합의한다면 푸틴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푸틴의 세 가지 주장 중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푸틴은 평화협정으로 세 가지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중 두 가지는 비현실적이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네이토와 거리를 둔 중립적 지위를 갖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네이토에 가입하려는 열망을 버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푸틴의 첫 번째 조건인 중립적 지위는 충족이 가능하다. 반면 다른 두 가지 요구는 특히 침략의 트라우마와 사상자를 겪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우크라이나로서는 푸틴이 강요하는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는 한때 소련이 핀란드에 부과했던 중립 조건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푸틴의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는 세계대전 후의 헝가리와 반란 후의 체첸 사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문제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자치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항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저항과 대량의 인명피해는 서방과 그 너머의 국가로부터 더 많은 테러, 제재를 불러올 뿐이고, 이는 다시 엘리트와 대중 모두가 제재와 고립의 고통을 느끼는 러시아 내부의 반전 불만을 자극할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결국 푸틴은 분노를 느끼고 좌절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푸틴이 이성적이라면 이제 그만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길을 택할 것이다. 만약 그가 오늘 전쟁을 멈추면 사실상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를 쉽게 점령할 수 있다. 또 옛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이웃 국가들과 향후 협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인들 예상만큼 푸틴 환영하지 않아.
그러나 오늘날 푸틴이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거의 없다. 푸틴은 최소한 그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두 팔을 벌려 러시아를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푸틴은 기대했던 환영을 받지 못하자 침공한 지 불과 5일 만에 핵병력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핵카드를 내밀었다. 이것은 결코 이성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푸틴은 만약 그가 계속 이 전쟁을 밀어붙인다면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가 모두 그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주의자도 아니다. 오늘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러시안 룰렛에 등장하는 광폭하고 예측 불허의 배우 북한의 김정은이다. 냉전 사학자 메리 앨리스 사로트 교수는 최근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해 민중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무모하다면 그는 네이토를 자극할 만큼 무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2년의 키우가 지난 1914년 사라 예보의 또 다른 반복으로 이어진다면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푸틴의 현실과의 단절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중국과 맺은 제한 없는 우정 덕분에 더욱 대담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확신은 또한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네이토의 동쪽 확장 탓으로 돌리며 파국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푸틴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푸틴 옹호자들에 의해 고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주의자들은 푸틴이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지수표를 주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접근은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신냉전 시대 러시아와 중국 함대에 묶는 바이든 대통령은 잘못. 냉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지금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묶어 두 라이벌을 결속시키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고, 헨리 키신저의 데탕트 정책으로 돌아와 중국과 더 나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국의 이익과 비용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지금까지 중국은 세 가지 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잠재적인 최대 승자이다. 첫째, 러시아가 유럽에 가한 직접적인 위협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서구의 집중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킨다. 둘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중국과의 협력의 필요성은 서방 세계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동정심을 제고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서방이 최근 취한 일련의 러시아 제재는 결국 모스크바를 베이징의 고객으로, 푸틴을 시주석의 루카셴코 푸틴의 말을 잘 듣는 벨라루시 대통령로 만들 수도 있다. 마지막은 시주석과 중국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 이 전쟁이 정말로 러시아를 중국의 종속된 고객으로 격화시킬 수 있다면 시주석은 흐르시초프의 소련과 결별했지만 경쟁 관계에서 소련을 추월하지 못했던 마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청나라 강력한 통치자 강희제를 넘어설 수 있어. 시주석은 17세기 청나라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 강희제를 대신할 수도 있다. 또한 시주석은 13세기 쿠빌라이 칸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푸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경우 중국은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는 것은 단순히 세계 경제의 동요 정도가 아니다. 만약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비이성적인 공격을 암묵적으로 계속 지지한다면 우발적인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중국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